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인베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며칠간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더니 이제는 화창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화요일에 화창한 날이 찾아왔는데 우리 주원 씨는 또 이번 화요일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화창하다 말하기도 좀 그런 게 너무 네. 뜨거워요, 이제는.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네. 화요일이니까 화창한 날이다라고 오.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출발해보고 싶습니다. 네, 화요일이니까 화창한 날, 줄여서 화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화창한 화요일 맞아서 화화 이렇게 웃으실 수 있도록 알찬 코너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원 씨가 알찬 코너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입가에 화화호호 이렇게 네. 이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인베스테이너에서 오늘도 핫 이슈부터 경제 이슈까지 그리고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들로만 구성된 우리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코너, 우리 주원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제 우리 증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펀더멘털 매력도 부각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회복 양상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주간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됐습니다. ISM 서비스와 GDP 나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이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에 침체 불안이 제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빅스 지수 또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1112 호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 지속하면서 비만 치료제 매출이 급등했죠. 전일 10% 오른 데다가 추가 5%도 급등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업종은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전일 속등한 영향으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공포심리 회복하면서 이 회복 이후에 다시 실적과 수출 등 팬더멘털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TSMC 7월 매출 연결 대비 45% 증가하면서 AI 실적 우려 일부 해소되었고 이에 SK 하이닉스 등 AI 반도체주들 좀 강세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 호실적 발표에 더해 배당 가능성 거론되긴 했는데요. 한샘은 이 실적 쇼크에 의해서 약세 보여줬습니다. 라면 수출이 8월 2,500달러를 기록했다라고는 하는데 5개월 연속 1억 달러 수출 불투명해지면서 삼양식품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그룹주는 FDA로부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이 임상시험 계약서 승인 소식에 강세 보였고요. 같은 시각 코스닥은 역시나 긍정적인 투심 유지되면서 연일 강세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가 좀 지수를 상승하면서 끌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도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는 진행되었습니다. TSMC 호실적의 반도체 강세 보인 반면에 화장품은 아이패밀리 SC 실적 부진에 약세 보여줬습니다. 공포 심리와 지수 속락의 연중 최저치까지 급감했던 신용잔고는 지수 반등과 함께 투심 개선되면서 반등 보여줬습니다. 한편 엔터의 경우는 하이브 오너 리스크에 이어서 공정위 제재 3분기 아티스트 컴백 좀 우려에 연일 약세 보여줬고요. 의료 AI에서는 이 뷰노가 그리고 대마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3곳에서 우위를 보여줬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매크로 이벤트 부재와 미국 7월 PPI, CPI 대기 심리에 보합권 등락하면서 1.7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증시는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조금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수민 씨? 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12일 다우존스 지수 전장보다 140.53포인트 내린 39,357.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3포인트 오른 5,344.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5.31포인트 뛴 16,780.61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퍼지면서 지분 조정 매도로 마감한 겁니다. 13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15일에는 소매 매출도 나옵니다. 7월의 고용 통계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면서 증시에 대폭 조정이 있었는데요. 미국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미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투자자들이 데이터의 약세가 소비 둔화 그리고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마트와 홈디포가 이번 주 후반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됐다. 이러한 관측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소매 판매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소비가 위축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공포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 소비재 기업인 홈디포와 월마트의 이 실적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피로감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까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경계심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날 WTI 가격이 4%나 급등한 것도 중동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기술과 유틸리티, 에너지만 강보합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잘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도 브리핑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는 빼놓을 수 없는 핫 이슈들도 알아봐야겠죠. 그중에서도 정말 재밌는 이슈 또 주원 씨가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요. 우리 수민 씨와 제가 이 주제를 두고 1시간도 떠들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바로 엔터입니다. 요즘 엔터주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터주 좀 잘 가는 듯 하다가도 이 연예인분들의 보도 소식이 들려오면서 재계약한다 안 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출렁이는 모습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회사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볼게요. YG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이 어닝 쇼크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엽기적 효과로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트레저 미니 앨범, 이 베이비몬스터 정규 앨범, 2NE1 아시아 투어 등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즐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경쟁사와 수준을 맞출 정도인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블랙핑크 완전체가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YG에서 다른 남자 그룹보다도 블랙핑크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YG의 남자 그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민 씨 혹시 YG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YG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최근에 계속 남매 케미 뽐내고 있는 악동 뮤지션이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네, 이렇게 뭐 악동 뮤지션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굉장히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YG의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같은 달 27일부터 28일 총 4일에 걸쳐서 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 주가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민 씨가 하이브라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배를 약간 목전에 앞둔 느낌이라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민 씨와 제가 뭔가 탐나는 것으로 뭐 내기를 한다 해서 졌을 때에도 기분이 나쁠 텐데 이게 또 불공정한 방법으로 졌다라고 하면 정말 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런 사실 속에서도 좀 기획사 중에 SM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SM이 빠르게 이런 구설수에서 헤쳐나와서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기업은 바로 하이브겠죠. 하이브 참 요즘에 어떤 면으로 봐도 핫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또 민희진 대표와의 싸움도 있었었고 네. 계속해서 이 슈가님의 음주운전까지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 우리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항상 기업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오너 리스크가 또 있었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아프리카 TV BJ와 이 미국 LA에 동행하는 모습이 좀 찍혔는데요. 이게 주가 하락폭을 이었다라고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심각한 내부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몇 달째 좀 분쟁을 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언론 대응 방식도 뭐 별로 탐탁치 않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할 간판 아티스트와 이 방시혁 대표의 논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핫이슈 좀 살펴봤고요. 우리 수민 씨는 또 어떤 핫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바로 전기차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전기차인 이유,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단기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뭔지 우리 주원 씨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전기 자동차 사고가 났었잖아요. 아마 인천 사고가 좀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인천 철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급증했고요. 특히 배터리 제조사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자사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배터리 안정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받은 배터리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안정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전기차에는 이 구매 보조금을 더 높게 지급을 하고요. 반대로 안정성이 낮은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초기 진화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주차장 내에 더 촘촘하게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이런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고 9월 초에 발표될 종합 대책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안전 점검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이렇게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862대를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부터 대피시설과 전기실 등 위험 요소의 이격거리,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기준들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충전 제한 기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충남도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도한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화재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서울시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을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에 한해서만 한정하겠다 이런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원 씨가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차주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기차 차주다? 이미 제가 차주가 된 거죠. 네. 그럼 너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산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규제도 들어와 막 이러면은 저는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가 출범했을 때는 국가의 보조금부터 나오고 또 전기차를 많이 밀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전기차가 하락세를 맞으니까 전기 차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 제한 기준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화재 문제가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기차 운전자는 전기차를 설계할 때 이미 내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 충전 구간을 설정했을 텐데 이제 와서 90%라는 기준을 논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표하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가 이 충전 제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가 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게 전기차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면서 과도한 충전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기차 화재도 예방해 볼 수 있는 효과, 이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까지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원 씨라면 앞으로 이 전기차 구매하실 것 같으신가요? 원래도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저는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대변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전기차 이슈가 화두에 계속해서 오르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규제들이 앞으로 차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와 대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엔터부터 저의 전기차 화재 이슈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 주는 핫 이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알아봐야겠죠. 네. 주원 씨,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좀 재미난 이야기들로 찾아온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GDP와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잖아요. 국민의 행복과는 근데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행복지수라는 개념이 탄생했는데요. 이는 경제적 풍요와 환경, 문화, 건강 등의 요소는 고려한 국민의 삶을 측정한 지표라고 합니다. 부탄이 대표적으로 이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수민 씨, 한국 GDP 대비 우리 수민 씨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제 행복 지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행복은 찾아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행복 지수는 또 GDP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우유 가격과 금리인데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는 줄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론들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유와 같은 일상 소비재의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금리 변동들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유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주원 씨, 네.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바터 시스템과 돈의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터 시스템은 조금 아실 법한데요. 돈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물물 교환으로 조금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바터입니다. 그러나 바터 시스템은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맞교환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의 교환 매개체로 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돈은 교환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 활동을 크게 촉진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의 발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롱테일 이론입니다. 이 롱테일 이론은 디지털 경제에서 잘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주류 제품이 아닌 틈새 상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주원 씨, 네. 평소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넷플릭스가 이 롱테일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에서 비인기 상품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제 슬슬 루즈하지 않게 네. 조금 음식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음식 얘기는 피자 효과입니다. 피자 효과는 특정 문화나 상품이 원래 있었던 나라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오히려 외국에 가서 큰 인기를 끌면서 다시 본국에서 재평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에서도 피자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 문화 교류에서도 재밌는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민 씨도 이런 효과에 대해서 아는 게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제가 준비한 효과는 바로 나비 효과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건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장의 변화, 작은 시장의 변화더라도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작은 위기들이 연쇄적으로 커지면서 발생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 나비 효과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나비 효과가 이제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하면 참 네. 좋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바로 유튜브 팍스탁을 통해서 저희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 계속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구독해 놓으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많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가고 또 재밌는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수민 씨가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팍스탁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팍스 통신망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과일 바구니처럼 알차게 담아왔는데 이 과일 바구니 바로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가 있고 멘토님이 주시는 알찬 정보들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팍스 통신망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까지 좀 말씀드렸고 그럼 저희는 빠르게 2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죠. 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의 코너 바로 수민이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빠르게 알아내서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가 준비한 주제, 바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이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정부의 규제와 자유시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학문인데요. 자, 그러면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 경제학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고 가야겠죠.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과 정치학이 결합된 학문입니다. 이 경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라면, 이 정치는 그 경제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즉,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정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이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돼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시장, 완벽하지만은 않은데요. 때로는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시장의 불완전성은 보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규제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복습 퀴즈인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주된 이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이 문제에서 하나로 복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원 씨에게 어제 내용까지도 확인하고 가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주된 이유, 우리 주원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온전히 수요와 공급에만 맡겼을 때 시장 네. 실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너무 과열되거나 할 때는 조금 침착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들을 우리 정부가 참가해서 조금은 개입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주원 씨 어제 내용까지도 잘 복습해 준 거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부가 규제를 한다,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원 씨처럼 어제 배운 내용까지도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정부의 규제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실패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독점,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효과는 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부가 환경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공재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국방과 치안, 도로와 같은 공공재들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꽉꽉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문제에서 다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O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은 어쨌든 좀 기업들에게 너무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정부가 이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경제를 떠나서 참 건강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정답 O가 맞습니다. 또 주원 씨가 잘 맞춰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입을 하면서 사회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전달드리는 게 정말 기대됐습니다.
바로 저 애덤 스미스의 원천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제시한 애덤 스미스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18세기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이 이론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 조절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유시장 경제가 개인의 이익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하지만 20세기 초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에도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때 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 불황 시기에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대공황 이후에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됐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내용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중에 이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원 씨? 네, 문제만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수민 씨가 친절하게 앞에서 설명해주고 바로 네. 문제를 내줘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1번 고전 경제학은 뭐뭐고요. 2번 마르크스 경제학은 뭐뭐고요. 이렇게 설명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케인즈 씨께서 이 경제학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했다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정답만 맞추면 되죠, 주원 씨. 네, 그렇죠. 객관식으로 준비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요. 케인즈다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이날 수민이 정말 알차게 공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인즈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던 사람인데 현대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 텐데요. 이 현대 정치 정제학에서는 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가 모두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가 성장과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이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와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 그리고 제도까지도 도입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가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요. 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필요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최근에 기술 발전과 관련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요. 이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각국의 정부가 금융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주관식인데요. 바로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아무래도 파생상품이 많이 문제가 되었고 파생상품에 과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거품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이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의 너무 과열과 과도한 투자를 조금은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었는데요. 이 금융위기가 시장의 자율 조절이 실패한 사례로서 이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진실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의 규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장단점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은 효율성과 혁신 그리고 자원의 최적 배분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시장이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부족과 같은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요.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문제 나올 타이밍이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이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가 예상이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즐거우실지 몰라도 저는 약간 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발생할 경우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죠. 경제적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창의력 같은 것들은 좀 규제에 의해서 조금 막힐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창의력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준비한 답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 말씀대로 규제가 계속 강화되게 되면 기업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의 부분도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정답으로 준비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도 이 단점으로 기능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치 경제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기후변화와 근로변화,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과 같은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과 정부 간의 새로운 균형들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 경제학이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1세기에서 정치 경제학이 중요해진 이유, 바로 이 기후변화, 디지털 혁명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숨가쁘게 퀴즈와 함께 달려봤는데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치와 경제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니만큼 규제와 자율성 간의 균형이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이 관점에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수민이 시간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굿모닝 인베스트에너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주원 씨의 알찬 퀴즈 시간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의 시간도 알차게 시청해 보셨다면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하신 퀴즈 타임까지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 주사인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이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이해하는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이야기를 하자면 이 2008년 경제 위기 시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느껴봤을 법한 사건이 이 2008년 경제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민 씨는 2008년에 참 뭘 하고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수민 씨 2008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네.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이 경제 네. 위기 조금 생각이 나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이 금융위기를 피부로 느낀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어린 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IMF처럼 완전히 역사로 느껴지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뭐 뉴스에서도 좀 봤고 좀 기억은 언뜻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은 분들과 안 겪은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좀 겪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 겪어보셨을 건데요. 이 경험이 우리 투자자의 성향을 확실히 구분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주식이 좀 두려워서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은 좀 겪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겪고 안 겪고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금융위기 어땠을까 좀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이때 파생 상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여기에 뭐 있나 보다 하고 막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품처럼 확 터져버리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죠. 2008년 당시에 이 미국이 갖고 있던 유동성 자산 비중이 약 3% 정도 됐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3%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니죠. 그 이후에 이 경험을 계기로 야, 이제 유동성 자산을 평소에도 늘려놓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유동성 자산 비율이 20%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지금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2008년과는 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은행들이 이 유동자산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를 했을 건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좀 펀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는데 2008년 위기를 겪고 뭐가 문제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너무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체 투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부동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대체 투자는 어쨌든 좀 변동성이 작은 테마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와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스타트업 투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는 못하는데 얘네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 것이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기업이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티맵프 사태로 좀 유명해진 티몬 위맵프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런 회사들에게 막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보니 그 회사가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의 대표적인 상황,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날 좀 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 주식의 약 6조 달러가 한 방에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가 뭔지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주식에 100조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300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또 있겠죠. 부동산에는 350조 달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600조라고 합니다. 요것을 그냥 러프하게만 그냥 다 총합을 해도 1000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플러스 메인스트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GDP를 합친 건데요. 이 미국의 경우 27조가 되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 17조 달러가 됩니다. 이 두 국가를 합쳐도 56조 달러인데 이 두 국가가 GDP의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대충 예상을 해보면 100조 달러에서 110조 달러 가량이 되겠죠. 어쨌든 메인스트리트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것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투자 심리에 있습니다.
이 투자 심리 바로 어떤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볼 텐데요. 이 투자 심리를 조절해주는 체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은 팔지 마세요. 팔아도 우리가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환 금지 명령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수민 씨를 좀 긴장시킬 수 있는 좀 긴장되는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민 씨? 주가 변동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죠, 맞죠. 또 매일 발표되는 이런 지수들도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결과값이 또 우리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현실과 경기 침체입니다. 어쨌든 예시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주가가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서 이 주식을 청산하는 것과 내 일자리가 사라져서 이 주식을 청산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날 테니까요. 여기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현금 비중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현금 비중은 좀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침체에 비례하게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최근에 JP모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은 35%에서 40%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침체될 확률이 6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현금 60%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현금 60%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볼 때 침체 확률은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 비중을 10%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런 위기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리스크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겁게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수민 씨가 또 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또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2007, 8년 경제 위기랑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런 의견들도 보이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이 또 경제 대공황을 또 앞둔 시기가 아닐까 이러면서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위기는 계속 반복돼서 찾아오고 또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또 같이 찾아오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잘 대비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기회만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 위기에서 우리 수민 씨가 특별히 걱정된다 하는 부분이 또 있으세요? 또 아무래도 계속해서 버블론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꺼지게 된다면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면서 좀 우려해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수민 씨가 정말 똑똑하게 잘 대답해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너무 많이 좀 투여가 됐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고요. 낙폭 과대 중심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조금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코스피 2,500선대가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스피가 얼마만큼 어떻게 발전을 할지를 좀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인베스테이너가 되기를 소망해보고요. 저희는 또 같은 시간에 내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